이제 좀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 신충식 교수님께서 정책 과정의 규범적 차원, 윤리적 의사결정학에 대해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경희대학교 신충식입니다. 오늘 저에게 부과된 과제가 정책 과정에서의 규범적인 차원입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저로서는 좀 공부 배경을 좀 밝혀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철학으로 박사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정치학과 행정학을 같이 하게 됐었고 최근에 공정윤리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철학을 구체적인 상황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를 가졌었고요. 오늘 이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윤리에서 일종의 과정 윤리가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윤리적인 함의나 규범적인 차원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지 안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방금 윤태범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부분들이 사실 대단히 저에게는 적절한 사례들인데 아마 제 발표가 먼저 나왔더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됐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사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라모스라는 행정학자의 얘기입니다. 선한 사람이란 완벽한 사회화된 사람이라기보다 오히려 긴장 속에서 자신의 윤리 감각에 따라서 사회적 자극에 굴복하거나 저항하는 행위자이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모간한 그런 태도지만은 이런 식의 부분들을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끌어쓴 제사는 현직 경찰이 썼던 얘기인데요. 간단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절대값을 위해 충성하는 경찰이 아닌 시민의 손으로 임명하고 시민의 뜻으로 운영되는 경찰로 거듭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경찰관들이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토의와 토론을 거쳐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찰, 언젠가는 우리 국민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분은 전혀 공직윤리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시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정확히 어떤 이러한 과정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봤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 얘기, 어떤 명량해전을 다뤘던 명량이라는 영화가 대단히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극적인 장면들이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게 이제 상당히 어떤 윤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전쟁 바로 조금 이제 출전하기 전에 자기 아들 회에게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지. 이 자체에 어찌 보면은 모든 공직자가 거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충성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어떤 책임의 충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절대 명령권자인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먼저이겠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보다는 백성이라는 시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 조금 이제 우리가 어떤 이순신의 어떤 접근 방식이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딜레마라든지 의사결정 과정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충성이 중요하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베메라는 분은 그 충성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 공동체가 기대하는 부분을 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이렇다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충성과 연관이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충하는 충성심, 윤리적인 딜레마, 일종의 엔티노미, 항상 두 가지 법칙 속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모든 의사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면 오늘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당면한 어떤 갈등이라든지 어떤 딜레마에 대한 나름대로 가장 적절한 해법이 뭘까? 그렇다고 해서 윤리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해법을 먼저 가지고서 어떤 짜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기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어떤 그런 원칙이 있을까?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원칙을 우리가 접근하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다루고자 하는데 시간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충돌이나 딜레마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 밝혀보게 되면은 최근에 우리가 청와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처럼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나오는 문제가 권위의 충돌 같습니다. 어떤 권력과 연관되어 있는 그 충돌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순신이라든지 어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역할의 충돌입니다. 이 역할 부분도 어떤 행정이라는 부분이 어떤 책임을 전제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그 역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시민인 것인지 어떤 주군인 것인지 아니면 직속 상관인 것인지 어떤 거기에 대단히 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이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 제 얘기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조금 아우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어떤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있는 것인 거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성의 어떤 여러 가지 궁극적인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사실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범주화되어 있는 이념화되어 있는 측면보다는 내가 정말로 어떤 팩트라든지 어떤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숙지함으로 해서 어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아주 해법 그 부분들을 같이 보는 방식으로 오늘 제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프레데릭 모시라는 분이 하는 것처럼 표현했던 것처럼 공적이든 사적이든 책임이야말로 모든 행정 용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임이라는 부분은 공직윤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개념인데 공직자는 사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상당히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직속 상관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 시민을 선택하든지 양쪽에서 대단히 큰 어떤 갈등 상황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많이 듣는 것처럼 해도 비난받고 하지 않아도 비난받는 어떤 그런 표현처럼 어떤 양념을 섞는 상황 속에서 항상 고뇌가 따르고 큰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러한 딜레마를 우리가 윤리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현실 문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타계의 어떤 현실 문제로 본다면 사실은 어떤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조금 쉽게 어떤 빠져나가는 부분들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거의 무의식적이지만 어떤 식으로나 그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항상 매겨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실 현실 문제와 동시에 윤리 문제를 동시에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상충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떤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다시피 허버트 사이먼 같은 경우가 행정과학을 근본적으로 의사결정에 관한 학문으로 규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철저하게 어떤 포겟 에틱, 윤리를 어떤 이주라는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다면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지 어떤 모든 결정 과정 속에서는 윤리라는 부분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윤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보다 조금 정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인 것이고 미국에서는 70년대 초반 이후 신행정운동에서 아주 진지하게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윤리를 강조하거나 윤리를 아예 지금 이제 이지라고 하는 사람 둘 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모호성입니다. 모호성의 그 영어 자체가 ambiguity, amb라는 것이 양쪽 아니겠습니까? 양쪽 상황이 항상 주어지더라고 보는 것인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좀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문제는 또한 이런 식의 의사결정 모형이 우리 상황에 과연 맞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 이 지금 발표에서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한국의 공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감안하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발표문 3쪽 끝을 보시면요, 두 번째 장이 나옵니다. 이 장의 제목을 제가 행정의 정치로서 공직윤리를 달았습니다. 어떤 모든 그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우리가
결코 어떤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가장 잘 보여줬던 하나의 운동이 저는 MP 어떤 A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행정 운동이 아시다시피 1970년 초반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진지하게 거론됐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공직윤리라든지 어떤 윤리적 의사결정을 다루는 법은 대단히 짧습니다. 불과 40년쯤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큰 발전이 있었고 또 아마 우리가 이제 어떤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는 많은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그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행정을 어떤 정치 이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윤리 부분은 행정윤리나 정치윤리, 정책윤리를 모두 반영하는 대단히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윤리 하게 되면 한국에서 행정이라는 부분이 다분히 종속적이거나 어떤 여러 가지 기회적인 측면으로 이게 지금 이해가 되어서 사실은 행정윤리 하게 되면은 아주 어떤 그 공직자의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집행에 있어서 있던 책임 문제만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공직윤리라는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기풍이라든지 어떤 국민성을 규범적으로 검토하는 의미로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공직윤리나 어떤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어떤 가장 나름대로 어떤 심각한 하나의 연구가 미국에서 70년대 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존 로우라는 헌정주의를 강조했던 학자인데요. 이분은 그 미국의 헌정 정신의 어떤 기초에서 리즘 밸류, 체제 가치를 많이 강조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어떤 선이라든지 어떤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헌정 정신을 강조하는데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은 한 개인이 윤리적 의사 결정을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비판하면서 나왔던 유명한 학자가 테리 쿠퍼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만은 테리 쿠퍼 교수 같은 경우는 윤리적 의사 결정의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직 윤리에 있어서 어떤 과정의 중요성을 대단히 진지하게 밝히고 있고 그분이 썼던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라는 책은 82년에 나와서 2012년까지 6판을 거듭하면서 어떤 미국에서나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떤 과정 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은 의사 결정을 하는 데서 조직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처한 조직의 문화라든지 어떤 조직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 어떤 정확한 윤리적 의사 결정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흥미로운 하나의 이제 접근 방식을 저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그 쿠퍼의 윤리적 의사 결정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직 맥락과 구조를 어떤 반영하는 설계적 접근이 철학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나름대로 조금 해명을 해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윤리적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떤 분명히 우리는 어떤 자신의 어떤 이성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이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볼 때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걸 사용할 때는 사실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군대 경험 있는 많은 그 남성들 같은 경우 군대에서 어떤 자기 상관이나 어떤 그 상급자한테 나름대로 조금 바른 소리 할 때는 정말로 어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재보고 그 발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최소한 우리가 볼 때는 한 3가지 유형의 어떤 실천 예상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실천 예상의 한 부분은 실용적인 어떤 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 선택 이론 같은 정말로 어떤 그 어떤 비용 편입 분석에 있어서 가장 나름대로 이익이 많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정반대로 칸트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그 행동하는 사람의 선한 동기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익이 중요한 것이냐 하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 우리가 강조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 이익을 강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윤리적 삶으로서의 어떤 실용 이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윤리적 삶이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는 공익을 지향해야 될 것이고 그 공익을 지향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공동체의 맥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공직자가 어떤 자신의 지성이나 이성을 사용한다는 법이 참 어려운 것이 과학이나
종교, 어떤 정부 차원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뭐 이성은 다 가지고 있고 이성 사용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어떤 조직 맥락에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가능한 어떤 실천 이성을 가지고서 저희들은 이 지금 윤리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다 더 좀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실례합니다만 지금 한 장씩 하시면 1시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주셔야.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윤리적 그 이제 딜레마가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을 저는 지금 이제 이 논문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직 내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어떤 조직의 어떤 생과사의 문제입니다. 내가 조직에 살아남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그런 식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어디 뭐 지금 지난번에 어떤 군대에서 윤병장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했지만 실패한 가운데 아주 혹독한 여러 가지 결과가 주어지고 그런 측면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어떤 윤리적 딜레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내와 외의 상황입니다. 항상 우리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편을 만들고 또 우리가 아는 그들 편을 나누게 되는데 어떤 그들과 우리 속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모든 정서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항상 어떤 편가르게 둔다는 것이 흔히 보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계층제적인 구조인 것 같습니다. 상하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 부분들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딜레마를 주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누구나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런 식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어떤 권해의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어떤 조직의 구조와 조직의 문화 부분들을 봐야 되고 특히 흥미로운 것은 쿠퍼 교수 같은 경우 어떤 수천 건의 어떤 자기 어떤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의사 결정 과정과 어떤 설계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그 인간관계가 대단히 수직적이고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할 쪽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의사 결정과 어떤 자기의 어떤 이제 이성을 사용하는데 대단히 큰 문제를 가져오고 있고 특히 잘 아시는 브루스 커밍스라든지 어떤 그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그레고리 핸더슨 같은 유명한 정치학자 같은 경우가 한국의 그런 식의 어떤 그 계층제적인 구조를 대단히 신랄하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부분들은 한국의 어떤 행정학자 박동서 교수라든지 강신택 교수, 그다음에 이문영 교수도 아주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들은 공이 한국에서 이런 식의 어떤 동질성과 어떤 중앙 집권 체제에 의해서 어떤 계층 간의 어떤 권력 불균형이 생기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의사 결정 자체가 일방적이고 어떤 상명하달식의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강신택 교수님 같은 경우는 관료제의 논리가 어떤 자본주의 축적의 논리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런 식의 문제가 증폭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문영 교수 같은 경우도 실제로 거의 모든 관료 조직에서 어떤 네 곳, 즉 대통령, 청와대 특보, 경제기획원 장관, 부처 직원들 어떤 이 과정들의 어떤 여러 가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저희들이 그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그 자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딸을 가진 아버지란다면 대단히 원칙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조직 내에 있다면 여러 가지 상사의 어떤 그 입장들을 많이 반영하는 어떤 그런 의존적인 측면도 보일 것인 거고. 그렇지만 사실 여러 가지 내가 조금 뭐 유혹에 어떤 그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나만의 어떤 기본적인 정체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공직윤리에서 어떤 법치의 중요성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최근 여러 가지 그 어떤 판결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됐던 그 국정원 댓글 판결 어떤 그 문제에서 어떤 그 판사께서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 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에도 분명히 아주 대단히 심각한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동료 판사가 최근에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이제 논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자기의 어떤 사심과
양심 사이에 어떤 주관적인 책임과 객관적인 책임 사이에 큰 갈등이 있더라는 것인 거죠. 이런 과정들을 미국의 어떤 정치학자 신도철 교수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관련이 있고 정치 과정에서 대변되지 않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잘 작동하는 계층제 조직과 평등주의 옹호자를 필요로 한다. 계층제적 권력자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모든 규칙과 규정이 집행되는 것을 확실히 하고, 반면에 평등주의자는 정치 지도자가 정치 과정에서 대변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분명히 어떤 법치 과정 속에서 어떤 계층제적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입법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계층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 계층제 내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될 것인 거고요.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세월호 비극을 보더라도 우리가 자유라는 부분은 어떤 법에 맞서서 환기되는 어떤 자율성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법 안에서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를 가장 맨 먼저 밝혔던 칸트하고 루소 얘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의지가 있는데, 어떤 자신의 이익을 강조하는 어떤 개인의 의지가 있고,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는 집단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의 공익을 위한 일반 의지가 있다면은, 사실 일반 의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의지는 개인 의지고, 그 다음 강렬한 부분이 집단 의지고, 사실 가장 미약한 의지가 일반 의지라고 보는 것인 거죠. 이러한 어떤 중요성에 비해서 어떤 그 강도가 낮게 되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의 어떤 윤리적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딜레마와 역설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윤리적 의사결정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성을 사용하는 방식이란다면, 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저희들이 조금 생소하겠습니다만은 칸트의 어떤 이성의 사용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면 훨씬 조금 명쾌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칸트는 18세기 어떤 그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내가 어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의 어떤 모든 정신적인 자유 상황을 다 동원해서 어떤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그 군인이거나 세무 공무원이거나 어디 성직자 같으면 내가 조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납세 의무를 강조하는 어떤 공무원으로서 세금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그것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인 거죠.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어떤 갖게 되는 한계, 어떤 조직의 상황, 어떤 구조, 이런 식의 부분들은 내가 사실은 이성을 사용하더라도 사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성의 사적인 사용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조직의 맥락이라든지 어떤 구조에서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DM, 윤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정신적인 자유, 이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내가 그 결정했던 부분들을 실행에 옮길 때는 여러 가지 조직의 상황이라든지 내 상사의 어떤 지시라든지 그 많은 부분들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칸트가 말하고 있는 이성의 사적인 사용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사실은 푸포 교수에게는 어떤 EDM, Ethical Decision Making과 Design Approach, 어떤 설계적 접근 방식의 하나의 어떤 보완적인 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해갈 부분이, 윤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은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들이 실행에 옮겨져야 됩니다. 이런 조금 단선형적인 일직선의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결정할 때 어떤 나의 어떤 윤리적인 원칙이라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지, 그다음에 조금 내가 실제로 어떤 이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 이런 식의 부분들을 한번 리허설해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리허설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떤 그 안에 역량이 나의 어떤 상상력이라는 부분하고 공감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네 가지를 아주 한순간에 브레인스토밍하고 또 그 내가 정말로 상대방 입장이 돼가지고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의 부분들이 합해지면서 하나의 어떤 대단히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들은 단순히 일직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어떤 복합적으로 어떤 엮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없습니다만 5분 이내 제 얘기를 마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부분들이 일단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에 토대가 되는데요. 제 논문 속에 많은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사례들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자율성과 윤리적인 감수성 같습니다. 첫 번째 윤리적인 자율성이라는 얘기는 내가 결정을 하면서 사실 내 스스로 내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율적인 측면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조직 속에서 내 상사가 있고 계층제 구조에서는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부분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은 분명히 거기서 어떤 그 경험들을 평생 동안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내가 한 번만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나만의 대단히 새로운 의미의 윤리적인 감수성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없는 것인가. 근데 사실 그게 안 된다면은 이 서브젝트가 하나의 에이전트, 대리인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인 거죠. 내가 정말로 어떤 상사의 명령의 어떤 그 중요성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 명령의 내용을 따져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는 특히 한국 상황에서 이런 식의 조금 관료제가 강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나보다 우리, 그리고 어떤 내 자신보다는 어떤 상사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 이런 식의 부분들이 강조되는 어떤 대리인적인 전환을 우리가 조금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나의 결정이 미약하다 보니까 어떤 팀 플레이, 정말로 이 집단 속에서 내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래서 항상 집단의 눈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조직에 더 많이 포함되려는 식의 측면들이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윤리적 자율성이라든지 민감성이 중요한 줄 알지만 내가 어떤 능력으로 내가 어떤 식의 조금 자신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그 윤리적인 역량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수능고사 어떤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철저하게 어떤 경쟁으로 몰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어떤 윤리 역량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스펙이라든지 어떤 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커리어를 중시하는 어떤 그 하나의 문화 속에서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 것인 거죠. 아무리 좋은 대학의 어떤 학군 장교를 할지라도 사실 그 자기 소대를 이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스마트한 어떤 그 의학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주 그 대단히 유능한 의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내적인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정말로 내가 내 일을 즐기면서 어떤 그 일에 pom쳤을 때 나오는 어떤 그 역량, 그런 식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과 또 한편으로 어떤 정치적인 하나의 상황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 그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역량, 이런 식의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윤리 역량이라는, 아마 우리가 조금 에티컬 컴피턴스라는 말은 한국에 어디 서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그런 식의 역량이 분명히 어떤 그 윤리적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그 여러 가지 조직의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 어프로치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발표가 조금 내용이 많아서 길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